개장 전 뉴스 보고 전략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투자 뉴스앤 전략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타키오뉴스 조우진 대표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PB센터 염정 차장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위태로운 고공행진을 이어왔던 초전도체 테마주 이야기로 오늘 이 시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LK99에 대한 미국의 한 대학 연구소가 게임은 끝났다라는 부정적 발표를 하면서 장중 급등하던 초전도체 관련주들 결국 오후 들어서는 일제히 좀 폭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진위 공방은 이제 좀 끝난 걸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은 미국이나 중국의 그런 연구소에서 매우 강력한 부정의 표시를 했습니다. LK99 제1과학자인 이석배 씨와 제2과학자인 김지훈 씨의 L과 K 이니셜 뺐고요. 99는 뭡니까? 이들 과학자들이 1999년도부터 연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25년간의 땀 흘려서 연구를 한 건데 이번에 그다지 좋은 성과는 내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말 그대로 초전도체는 꿈의 소재입니다. 이게 노벨 물리학상감이 아닙니다. 노벨 물리학상 50개를 받아도 더 좋은 성과다는 겁니다. 즉 저항을 받지 않는 물질을 만든다? 이거 진짜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서울에서 악셀레터를 딱 밟으면 부산까지 그냥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런 저항이 안 받으니까. 자, 그러나 문제는 뭐죠? 네, 이것이 지금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기타 국가들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결론은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제 보셨습니다만 덕성, 서남, 서원 등 오전장 장 시작할 때는 굉장히 강한 모습 보이다가 그런 연구소의 부정적인 발표에 따라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저는 당분간 이쪽에 대해서는 우리 투자자분들은 깊이 관여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 항상 보면은 테마의 그런 어떤 욕망은 꿈만 부풀었고 실제 결론이 나오기 매우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꿈의 소재가 현실로 된다면은 이런 중소형 업체에서 될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하고 애플이 합쳐가지고 만든 회사에서도 나오기 힘든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연구 내용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아직은 상용화되기는 좀 이른 감이 있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K99 관련 종목들의 폭락에 대해서 어제 또 남인호 소장님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셨는지 확인을 해봤고요. 공시 하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해외 법인 3곳을 포스코에 이관했습니다. 지배구조 정리에 나선 모습인데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예, 그 요점은 지배구조를 정리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쪽 주머니에 있던 자금을 이제 오른쪽 주머니에 옮겼다, 그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주목할 점은 사실 포스코홀딩스를 사실은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어느 누구도 포스코홀딩스가 예전에 이제 제철 기업으로만 인지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제철기업으로 인지했다면 지금처럼 주가가 이제 올라가지도 않았을 것인데, 물론 이제 포스코홀딩스 자체가 이제 작년에 지금 또 태풍이 오고 있는데, 작년 이맘때도 이제 흰남노 태풍이 오면서 포항을 갖다 완전히 침수시켰죠. 그래서 포스코가 이제 제철 부분이 완전히 초토화됐었는데 그 부분이 해소됐으니까 그거에 따라 이제 반사 이익으로 이제 포스코에 대한 주가 올라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서 사실 그게 아니고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전체적으로 2차 전지 기업으로 탈바꿈하면서 주가가 올라간 것입니다. 그 포스코홀딩스는 말 그대로 포스코홀딩스 지주회사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또 포스코 그룹에 많은 2차 전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주가에 반영됐고 포스코홀딩스 자체도 이제 2차 전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반영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전지는 제가 에코프로 그룹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너무나 이제 등락이 심합니다. 등락이 심한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접근해야 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2차 전지 자체가 붐업이 된 이유는 내연기관이 2030년을 전후로 해서 다 퇴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2035년에는 미국이고 2030년에는 독일, EU는 2035년에 내연기관 신차를 판매를 금지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안으로 금지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완성차 기업들이 내연기관을 갖다 발전시키는데 에너지를 쏟지 않고 현대차 그룹이 현대기아차 완성차가 세계 3위 올라선 이유도 EV, 그러니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갖다가 일찌감치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가 이제 엄청난 이제 수익을 거두고 이제 세계에서 주목을 받은 이유도 테슬라가 전기차 기업을 갖다가 선도하기 때문이죠. 그런 전기차를 갖다가 이렇게 법안을 확정했기 때문에 법안을 확정했다면 전기차 기업 배터리가 없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법안으로 수익과 매출이 보장됐다는 점에서 포스코홀딩스든지 에코프로든지 이런 기업들을 갖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주가가 등락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시고 나는 이제 한 3년, 5년 정도 꾸준하게 이제
꾸준히 투자하겠다 그러신 분들은 이번에 이렇게 이제 주가가 내려갈 때는 눌림목으로 간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눌림목이라는 건 상승하는데 일시적으로 눌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데는 전혀 대세에 지장이 없다 보시면 되는데, 근데 제가 또 동시에 말씀드리는 게 무엇이냐면 개인 투자가들은 이제 템버거는 이제 지향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나는 템버거를 지향하지만 만약에 내가 갑자기 뭐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내 자녀가 갑자기 입원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관점에서는 템버거라는 건 10년 동안 꾸준히 투자한다는 관점에서는 올바르지 않고, 그래서 수익률이 20%, 30% 정도의 기준을 정해놓고 도달하면 바로 이제 차익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갖다 병행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익 실현도 하지만 나는 이 자금은 절대로 건들 자금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시면서 3년, 5년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관점에서 포스코홀딩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지배구조 정리 이슈 짚어주시면서 지금 시점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매수 구간이 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주가 진단까지 내려주셨습니다. 한번 주가 추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다음 이슈입니다. 급성장 중인 전장 산업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 볼 텐데요. 지금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독일을 방문을 합니다. 최근 자동차 기업이 아님에도 유럽 최대 모터쇼에 참여한다고 밝히기도 했던 삼성전자. 이 전장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독일 완성차 업계와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협력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독일을 찾아서 미래 청사진에 대한 그리고 이제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어떤 그 내용들을 챙기기에 나섰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 회장 같은 경우는 캐나다를 거쳐서 이제 독일의 뮌헨을 방문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최근에 김민재 선수가 그쪽으로 가면서 많이 좀 알려진 지역인데 사실 이 지역은 원래 이제 독일의 제조 혁신이죠. 정책인 인더스트리 4.0의 발상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일 첨단 산업의 중심지고요. BMW 있고, 그리고 반도체 기업인 인피니온이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오랜 협력사인 지멘스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조명 기업이죠. 오스람까지 본거지가 여기에 있다라고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최근에 삼성전자가 좀 힘을 많이 주고 있는 미래 성장 동력 중에 하나인 자동차 전장 사업에 좀 속도를 내기 위해서 독일 완성차 업체와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또한 지난 2017년도에 차세대 모빌리티 시장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자면서 하만을 그때 아마 인수하신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차량용 반도체를 비롯해서 이미지 센서나 뭐 디스플레이나 아니면 오디오 등 전장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는 중인데, 이 하만이 현재 독일의 하만카도 등 생산 공장을 가동 중에 있다는 부분까지 추가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다음 달 5일에서 10일 사이 뮌헨에서 이제 국제 모터쇼죠. IAA 모빌리티에 처음으로 전시 공간을 마련을 합니다. 이에서 이번 삼성 디스플레이가 차세대 차량용 반도체 제품 그리고 차량용 OLED 패널도 같이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번 출장에서 아무래도 IAA 모빌리티 준비 사항도 같이 점검하지 않을까라 판단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나오는 이슈를 보시되 사실 이게 당장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는 아니지만 삼성의 전반적인 어떤 투자 방향이나 성장 쪽으로 생각하는 방향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투자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뭐 정규 시장에서도 반응이 있었던 종목이었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도 오디텍이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전장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장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전장 관련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이제 전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당장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중장기적인 접근이 더 맞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삼성이 이제 독일에서 박람회 참여를 할 예정인데, 거기서 지금 선보일 부분은 이제 디지털 콕핏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부분이 좀 주목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장 사업이 여러 분야를 나뉘고 있는데요. 전장 사업 쪽에서 일단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부분은 최근에 이제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연평균 성장률 10% 정도 이상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 시장 자체가 이제 전기차화되고 거기서 스마트카 시장에 대한 확대에 따라서 이 OLED 시장,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여기에 대기업들의 좀 관심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디스플레이 전장용 OLED 시장 자체가 확대가 되는 이제 좀 개화기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고요. 글로벌리하게 우리나라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전체 시장의 90% 이상을 좀 차지하는 만큼 지금은 일단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업은 중국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국
미국이 빠르게 이제 LCD 시장을 점유한 것처럼 이 시장 역시도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도 빠르게 점유할 수 있을 거다라는 좀 관측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사실은 경쟁 구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상장 기업인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앞으로 전장용 OLED 시장은 확대될 이에 대한 부분이 다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전체 OLED 시장에서 전장용 쪽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는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인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대만의 TSMC도 독일로 갑니다. 이 독일 드레스덴에 14조 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지금 TSMC가 유럽에 짓는 첫 공장인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TSMC, 우리말로 굳이 번역한다면 대만 반도체 회사가 되겠죠. 드디어 독일에 진출이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독일 하면은 그 유럽의 가장 제조 강국이고요. 또 과거 한때는 반도체 시장에서도 매우 강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EU가 유럽 공동체죠. EU가 전체 반도체 생산의 10%가 채 안 된답니다. 5%밖에 안 돼가지고 EU에서 결정한 게 뭐냐면 앞으로 10년 내로 2030년도까지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20% 이상 하겠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자기들 EU 쪽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면은 지원을 많이 해주겠죠. 이번에 드레스덴에 세울 파운드리 공장은 약 14조 원 정도가 자금이 소요되는데요. 그중에 절반 수준인 50%인 7조 원을 독일 정부가 지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7조 원 중에서 70%에 해당되는 5조 원을 바로 TSMC에서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나머지 2조 원은 누구누구 할까요? 독일의 자동차 부품 회사인 보시, 그리고 반도체 기업인 인피니언, 그리고 네덜란드 반도체 회사인 NXP가 각각 10% 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14조 원짜리 공장은 사실상 TSMC가 주인이 되는 거고 남은 새 그 기업체들이 각각 분산하겠다는 겁니다. 목표는 2027년 앞으로 4년 남았죠. 4년 뒤에는 웨이퍼를 12인치 웨이퍼를 매월 4만 장씩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제 파운드리 세계 1위를 목표로 달리는 삼성전자가 그만큼 상대방이 더 멀리 갔다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결국 유럽 시장에서 반도체가 커진다면은 그만큼 우리 반도체 시장도 어려움에 빠져든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독일 공장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 TSMC, 이와 별개로 또 미국 애리조나에도 반도체 신규 공장 건설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해서 또 움직일 수 있는 국내 수혜주들 여러분들 좀 정리해 보시면서 공부해 보시고 주가 추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급성장 중인 또 다른 산업, AI 관련 뉴스로 넘어가 볼까요? 어제 추경호 부총리가 AI 기술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반면 또 모건 스탠리는 AI 열풍을 이끈 엔비디아 주가가 버블에 임박했다라는 경고를 내놨는데요. 자, AI 산업에 대한 투자 전략, 현 시점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정비해 봐야겠습니다. 네, 어제 일단은 서울 정부청사에서 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AI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AI 기술 발전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이 소식과 함께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모건 스탠리가 이제 AI 열풍을 이끈 엔비디아발 버블 붕괴가 임박했다라는 그런 의견까지 냈는데 얘네들 자꾸 헷가닥 합니다. 왜 그런지 제가 잠시 후에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일단 어제 이제 최근 너무 빠르게 발전했죠. AI에 대해서 기술 현황과 그리고 전망을 파악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 간담회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고요. 이 논의를 바탕으로 최근에 신성장 4.0 전략 태스크포스에서 논의된 전국민 AI 실상화 이제 실행 계획 등 경쟁력 강화 대책을 보완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제 간담회는 그냥 현재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이건 당장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좀 헷가닥하는 모건 스탠리 소식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얘네들 분명히 6월 2일 날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제가 그 보고서를 본 기억이 나는데 이 보고서에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은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AI 시장 규모가 수년 내에 2조 달러에 육박할 것이다. 그리고 최고 수혜주는 엔비디아가 될 것이다라고 찍었고요. 바로 그리고 6월에요? 네, 6월 2일인가 6월 3일 날 나왔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2일, 3일 초에 나왔는데 AI 열풍이 초기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추가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모건 스탠리 사실 뭐
주식 전문가 거기 안에 뭐 수백 명, 수천 명 있잖아요.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두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회사 차원에서 나온 보고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한 달, 두 달도 안 돼가 두 달 정도 만에 이렇게 의견이 좀 갈리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물론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이거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 네임밸류가 높은 증권사에서 나온 보고서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너무 그걸 믿고 투자를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중에 한 명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닷컴 버블과 비트코인 버블 등 지난 100년 동안에 한 70개 정도의 버블을 분석해 본 결과 평균 3년 동안 자산 가치가 154% 폭등했는데 엔비디아는 올해 200% 올랐으니까 곧 버블이 꺼질 거다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아마 여러분 아마 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분석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70개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인지 모르겠지만 세월도 다르고요. 그 사이 여러 가지 업종에서도 있을 것이고 정말 다양한 걸 분석을 한 것 같은데 노력은 가상했다. 하지만 조금 뭔가 많이 미흡했다. 이 정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보고서 나온다 해서 여러분들이 그 보고서 100% 믿으시면 안 되고요. 투자하실 때 잠깐 참고 정도로만 하시면 되니까 꼭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모건 스탠리에서 나오는 엔비디아 관련된 버블론, 버블 붕괴 임박론에 대해서는 일단 뭐 노력은 가상했지만 그렇게 현실성이 크게 떨어지는 리포트였다라고 좀 우리 김선영 대표님께서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사실 국내 증시에서는 최근 네이버가 반등에 나서주면서 또 그 밑단에서 움직일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주 또 더 확산돼서 AI 관련주들이 꿈틀대는 모습이거든요. 염정 차장님이 주목하시는 관련주가 있을까요? 네, 사실 AI라는 분야는 사실 넓은 분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AI 관련된 뭐 로봇과 AI 접목한 기술, 그리고 최근에는 의료용 AI 쪽에 대한 부분도 있겠고요. 일단은 AI 쪽에 대한 부분은 가장 먼저 규제 완화라든지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의료 AI 관련주들이 또 급등했었고요. 그에 대한 부분에서는 또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 좀 뒷받침해줬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보건 의료 서비스 분야의 수출 활성화 추진 방안을 발표를 했고요. 거기서 이제 건강보험에 좀 책정할 수 있도록 임시 코드를 부여하는 등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서 의료용 AI 쪽의 산업이 좀 발전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AI 쪽은 지금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좀 모멘텀을 가져가기에는 해당 분야의 정책적인 부분 활용이 돼야 되는데요.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앞서 말씀하신 뭐 AI 지금 관련된 정부 정책 관련된 간담회를 가졌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참여한 분들의 좀 내역을 좀 보니까 뭐 LG AI 연구원 그리고 로보티즈 대표이사 그리고 알체라 대표이사 등 이 정도가 될 수 있겠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투자 포인트를 좀 찾고자 한다면 최근에 뭐 네이버도 말씀하셨지만 네이버의 손자회사 격이 될 수 있는 알체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체라 같은 경우에는 영상 인식 쪽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네이버의 자회사인 스노우가 12% 넘는 지분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의 뭐 손자회사다 이렇게 또 불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뭐 알체라 같은 경우에는 AI 영상 인식 그리고 이것을 대표하는 부분이 스마트 뷰잉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조금 스마트하게 본다라는 의미고요. 최근에는 얼굴 인식 부분에서 국내 1위 업체입니다. 우리가 뭐 인천공항에서 얼굴 인식을 통해서 입국 심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최근에 공급 수주 공시를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인천공항 관련된 안면 인식 관련된 부분에서 수주가 점차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는 AI 조기 감지 시스템이라고 해서 미국의 산불 감지에 대한 부분도 AI를 활용해서 좀 활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흉악 범죄가 좀 너무 활기를 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AI CCTV를 통한 시장 확대도 또 눈여겨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와 관련해서 뭐 CCTV 관련된 업체들도 조금씩 더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알체라가 처음에는 이 알체라의 그 어떤 정체성이 조금 모호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AI 인식 관련된 얼굴 인식 관련된 분야 쪽에 대한 두각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오는 8월 24일로 예정되어 있죠.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버 X를 좀 공개하는 날이 8월 24일로 알려져 있는데 관련해서 또 AI 관련 종목들 또 그 밑단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그때까지 어떤 주가 추이를 보일지 여부 여러분 주목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은 좀 거시적인 문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오던 중국 수출이요, 3년 5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중국 경제의 빠른 반등도 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제 국내 증시에 타격을 줬고 미국 증시까지 좀 확산이 되면서 타격을 줬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중국이 타격 주느냐? 세계 넘버 2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 경제 다음으로 큰 국가가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때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수출 그리고 수입의 대상국이었는데 요즘 중국 경제가 과거와 5년 전, 10년 전과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던 대로 금년 7월 달에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나 급감했습니다. 우리가 한 10년 전에는 어땠습니까? 중국은 경제 성장률, GDP가 무조건 7% 이상 유지가 돼야 된다. 그런 경제 정책이었는데 요즘은 5%도 내기 힘들다. 이런 말까지 나오죠. 최근에 중국의 내수 경기가 위축이 된 데다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수출 경기까지 위축을 받으니까 지금 중화권 지수가 나오고 있네요. 어제만 최근에 지수가 별로 안 좋은데 어제만 해도 저렇게 0.2에서 1.8%까지 큰 하락 보입니다. 자, 지금 제가 중국 경제를 왜 걱정하겠습니까? 바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이 최대 그런 수출 입국이 아닙니다만 중국 경제 위축은 더 크게 봐서는 전 세계 경제의 위축으로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수출입에도 악영향 주기 때문입니다. 하루빨리 이 악순환 고리가 빨리 선순환으로 전환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2023년에 대한 시장 전망이 나올 때 가장 큰 호재로 묶였던 포인트가 바로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었거든요. 그런데 참 그 기대감이 무색하게 지금 리오프닝에 대한 지금 기대감도 좀 많이 위축이 된 상황입니다. 관련주 대응 전략 좀 세워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올 초 중국은 가장 늦게 지금 위드 코로나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에서 1분기는 좀 기대감이 없더라도 2분기부터는 사실 리오프닝에 대한 본격적인 수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했습니다. 앞서 설명하신 대로 중국의 수출이 이제 감소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소비도 좀 부진하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리오프닝주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인바운드 수요가 될 수 있는 관광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아직까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 리오프닝 관련주 직접적으로 관광업이라든지 면세업 같은 부분에 좀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을 중국 관광객에 대한 수요를 일본 수요라든지 동남아 쪽에서 지금 메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기대치보다는 지금 천천히 좀 더디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격적으로는 이제 중국의 단체 관광도 어느 정도 좀 허용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2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는 뭐 좀 좋지 않다거나 뭐 종목별로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아직은 좀 리오프닝에 대한 좀 경계감이 좀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에 대한 부분은 실적을 좀 확인하시면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관광객 수요에 대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좀 느끼시면서 다시 천천히 들어가셔도 좀 늦지 않겠다라고 좀 보면서 계속 올해 초부터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조금씩은 움직였지만 결국은 연초 대비해서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 좀 많이 있다. 물론 저평가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지금 시장이 사실은 리오프닝 쪽까지 가기에는 좀 여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점에서 전략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중소형 화장품주들의 상승은 네. 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중소형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영역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소형 화장품주들이 대형 화장품들보다 우리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잖아요. 네. 그에 대한 부분은 탈중국에 성공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중소형 화장품주들의 최근에 주가 랠리를 보게 되면은 미국 시장에 대한 공략이라든지 동남아 시장, 특히나 일본 시장 쪽에 대한 부분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사실은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좀 상반된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적 공시 하나 체크해 볼 텐데요. 지금 게임주들도 속속이 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NC소프트 실적 많이 부진했네요. 2분기 지금 영업이익이 353억 원으로 전년비 71% 급감한 수치를 발표를 했고 W게임즈는 그래도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과연 오늘 그 두 주가의 추이가 희비가 엇갈릴지 여부 좀 지켜보시면서 게임주들도 한번 대응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하림에 대한 실적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죠? 예, 매출은 4.87억 원이고 영업이익이 393억 원으로 영업이익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118%를 뛰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살처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올라갔다는 것은 그 사이에 이제 하림이 이제 그 자기의
그 생산 제품에 대해서 체질 개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포장육도 고부가치 제품의 비중이 확대하면서 이번 영업이익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하림은 이 본질적인 뭐 닭고기를 얼마나 잘 파느냐, 닭고기 시장이 어떻게 느느냐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 말고도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하림이 지금 2세 승계가 이제 거의 일단락 됐습니다. 일단락하는 과정에서 공정의 징계를 받았죠. 왜냐하면 그 김은국 회장의 아들인 김준영 이사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일감을 했다는 것을 이제 공정위가 지적을 했고, 양계동 물류센터 옛날에 그 파이 부지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그 결국 6조 원 규모의 이제 주상복합 건물을 짓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하림 그룹 전체의 큰 어떤 그 계기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림이 뭐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그 펜오션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펜오션을 갖고 있는데 HMM이 지금 이제 그 인수보자로 이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HMM이 이제 나왔는데 얼마 만에 그 가치로 이제 정부에서 팔 것인지가 중요한데, 어쨌건 과거에 이제 하림이 펜오션을 인수해서 성공적으로 이제 기업을 키웠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이제 HMM에 뛰어들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어제 저희 방송도 말씀드렸지만 아시아나 이제 인수하는 것이 거의 이제 불발된 것이 기정사실로 보입니다. 산은에서는 뭐 즉각적으로 부인하긴 했지만 아니 EU랑 이제 미국이 반대라고 있는데 어떻게 인수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산은이 만약에 이제 엑시트를 한다면 산은이 한진칸의 지분을 갖다가 백기사로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수가 불발되면 산은 역시 퇴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 조원태 회장이 경영권이 흔들거립니다. 여기에 이제 그 할인을 제가 말씀드리면 펜오션이 한진칸의 지분을 5.85%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분을 들어갔기 때문에 이 지분 가치가 상승을 하든 이 지분을 지렛대로 해서 HM 그 하림이 이제 그 한진칼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경영권을 갖다 가져가려 하든지 뭔가 액션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하림이 능동적으로 이렇게 대응할 거로 여겨지고, 그다음에 하림이 또 사업을 되게 다각하고 있는데 하림 펫푸드라고 있습니다. 뭐 설명에서 알다시피 이제 이런 말은 이제 애완견을 비롯한 사료나 이런 음식을 갖다가 제조하는 기업인데, 여기에 이제 좀 전에 추경호 부총리가 펫푸드 역시 이제 정부에서 육성 산업을 키우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점은 하림에게도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